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우리 책 8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대단원, 3단원, 함수와 경제의 단원에서 1-2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책은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로부터 시작하지만 선생님은 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내용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뤄본 거라 익숙하기도 하고 경제라는 학문의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터넷 문제로 수업을 못했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끊기기 전에 선생님이 경제를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을 물어봤는데 혹시 그래서 경제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오늘 내용이 따라가기 힘들려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이미 다뤄졌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경제를 배웠던 안 배웠던 동일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걸 다시 배우면은 배울 이유가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지만 우리 책이 경제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이용해서 보다 심도 있게 배워볼 거라서 충분히 그 수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명에서도 느껴지듯이 경제 현상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중에서 특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즉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거칠게 얘기하자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 상품을 기존과 비교했을 때 덜 사게 되죠. 마찬가지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 상품이 얼마나 비싸게 팔리느냐로 생산하는 양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를,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고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가격에 따른 함수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라는 개념이에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만화를 찾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만화의 화풍이라서, 그리고 더빙도 그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선생님이 더 깜짝 놀랐던 건 이 만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심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만화는 우리나라의 재정을 관장하는 재정기획부에서 어린이 경제 교육용으로 만든 건데 어린이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심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시작할게요. 시장과 가격, 수요와 공급. 최근 인천 앞 서해바다 꽃게잡이가 적정 수온유지로 유례없는 대풍입니다. 어획량이 10배 이상 늘어 어민들의 마음이 푸근해졌고 가격도 저렴해서 밥도둑 맛을 보고 싶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와, 꽃게가 풍년이래요, 아빠. 우리도 꽃게 먹으러 가요. 그래, 알았다. 이번 주말에 가자. 꽃게가 풍년이라니 작년보다는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겠다. 꽃게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래, 경환이 왔니? 뭐 좋은 일 있나 보네. 네, 제가 꽃게를 무지 좋아하는데요. 엄마가 시장에 가셔서 꽃게가 싸다고 꽃게를 엄청 사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꽃게찜이래요. 우리도 주말에 꽃게 먹으러 가기로 했지롱. 경환 어머니도 꽃게 수요량 증가에 한몫하셨는걸. 꽃게 수요량 증가요? 너희들 수요와 공급이란 말은 들어봤지? 수요와 공급이요? 그래, 수요와 공급. 수요란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말하지. 그렇다면 공급은 생산자가 물건을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말하는 거 맞죠?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 어려워요. 짜잔! 가격이 비싸지면 덜 사 먹고 가격이 싸지면 더 먹겠지.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단다. 반면 공급은 가격과 비례 관계를 나타내겠지. 이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단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겠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꽃게를 생각해보렴. 꽃게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지면 꽃게를 더 많이 먹겠지만 어부들은 조업 횟수를 줄이겠지. 여기서 보듯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이처럼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수요 곡선, 공급과 비례 관계를 그리면 공급 곡선이요. 제법인걸. 지난달 아버지께서 용돈을 올려주셔서 떡볶이를 더 많이 사 먹었으니 이것도 수요의 법칙 맞죠? 제이도 실수를 하는구나. 용돈이 오른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 수요를 변화시킨 것이지. 따라서 수요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다. 그렇지만 제이 말대로 수요에는 가격 말고 소득이나 기호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런 변화는 수요 곡선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요 곡선의 변화요? 그래. 만약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거나 꽃게를 더 많이 먹게 되었다면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경우 가격은 1,000원으로 일정해도 수요는 증가한 것이지. 이렇게 소득이나 기후 등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아, 그렇다면 올해 꽃게가 적정 수온 유지로 풍년이란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공급량을 증가시켰을 테니까 공급 곡선의 이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희소성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 먹을 테니까 이것은 수요 곡선상의 이동. 맞죠? 어허, 역시. 그래. 꽃게 풍년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것이고 공급이 풍부해지자 가격이 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꽃게를 사 먹게 되었으니 이것은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꽃게 수요량 증가에 한몫했다는 거구나. 이제야 조금 알겠다. 저도 뭐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요. 뭐니 해도 꽃게 값이 싸져서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좋아요. 뭐라고? 결국은 꽃게 값이 싸져서 좋다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니? 아. 어때요, 여러분? 진짜 수준이 있죠? 그래서 사실 만화의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화였어요. 근데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준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소비자였을 뿐 공급자가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이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도 같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다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만화를 좀 더 선생님이 찾아봤거든요. 앞에 내용은 이게 몇 분짜리지? 앞에 내용은 앞서서 본 어린이 만화 내용이 좀 겹치니까 중간 부분부터 볼게요. 이게 대략 3분 넘어가는 만화라서 처음부터 그냥 다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다뤄지긴 했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물건을 파는 사장 입장에서는 물건이 비싼 가격으로 팔려야 그래야 나에게 떨어지는 순이익이 크잖아요.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비쌀수록 욕구상, 우리의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상 더 만들게 되고, 물건 하나당 떨어지는 이익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덜 생산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공급 곡선은 가격과 비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렇듯 수요는 가격에 반비례하는데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물론 실제는 곡선을 이루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직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로 수요 곡선은 1차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 그림은 앞에서 봤던 만화들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너무 비싼 물건은 사람들이 언감생심이란 말 있지? 언감생심, 사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 즉 수요를 포기하게 되므로 그 수요량은 줄어든다. 가격이 비싸면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물건이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올라간다. 즉 수요와 가격은 반비례한다라는 건데 이게 경제 수학이라서 늘 수학에서 그래프 읽듯이 X축에서 Y축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읽어내가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거지만 경제 수학에서만큼은 Y축의 가격을 보고 그때의 거래량을 찾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가격과 수요량은 1차 수요함수라는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수요함수는 가격에 반비례하므로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문제에서도 우하향하는, 즉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방정식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건데요. 우리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함께하기 문제를 선생님이랑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팥빵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조사해서 좌표평면을 나타낸 것이다. 단팥빵 가격이 1,200원일 때와 800원일 때의 수요량을 각각 비교해보자. 1,200원이면 단팥빵을 사람들은 20개 정도 찾네요. 근데 이 가격이 800원이면 찾는 사람이 늘어서 수요량이 60으로 증가하게 돼요. 이 수요 곡선을 1차 함수라고 했을 때에 우리 점으로 찍었지만 사실 그 사이사이의 점까지 고려해서 1차 함수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식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약간 이제 수학 냄새가 나네요. 가격 P가 20일 때 아니지 1,200원일 때 판매량 Q는 20이고 즉 수요 곡선은 그 수요량을 가격에 따른 함수로 나타낸 거라서 이 y 값이 그 수요량이에요. 가격 1,200원일 때의 변수, 여기 매개 변수 A와 B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거 두 개나 구해야 되네. 1차식의 1차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값을 각각 구해야 되니까 힌트 하나를 더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봤던 800원일 때에 60개 팔린다고 했었던 이 식을 같이 고려하면 우리 많이 했었던 1차 연립 방정식이 되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상수항을 지우고 그러면은 400A 20에서 60을 빼면 마이너스 40이죠. 예상했지만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요 A 값이 음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400분의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을 다시 이 두 개 식 중 하나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아래식에다 대입할게요.
800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 하면 마이너스 80인데 여기에 더하기 b를 해서 이게 60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구나. b는 20이고 따라서 수요 함수는 q는 a가 마이너스 10분의 1 가격 p 더하기 b가 20이라서 플러스 20. 아이고. 선생님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선생님이 부호를 잘못 보고선 계산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식을 이렇게 써놓고서 b를 20이라 그랬네요. 마이너스 80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0이 아니라 플러스 60이죠? 그럼 140이겠네, 140. 네, 그래서 140으로 수정할게요. 이렇게 식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팥병 가격이 300일 때 주어진 그래프상에서는 300에 점이 찍혀 있지 않아서 그때의 수요량을 그림만으로 바로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식이 있으니까 P에다가 300을 대입함으로써 약분하면 마이너스 30 더하기 140 이런 식으로 대입을 통해서 이때의 수요량은 얼마겠구나, 110객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프를 지금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기서 1차식 귤기가 음수인 1차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그래프의 X축, Y축을 자세히 보면 단위 얘기를 셈이 안 한 것 같아요. 가격은 원단이고요. 그렇겠죠? 네. 수요량은 사람들이 찾는 물건의 개수이기 때문에 수요량의 단위는 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하기 문제 1번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춰보고 각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1번은 선생님이 정답만 공개할게요. 네. 같이 풀어볼게요. 네. 두부 가격이 2,000원일 때 수요량이 40. 40 수요량은 가격 2,000원 곱하기 P 플러스 B고 가격이 1,000원일 때에는 1,000 곱하기 P 플러스 B. 그때의 수요량은 50개이다. 두 식을 빼서 선생님 A라고 써야 되는데 P라고 썼네. 빼서 A는 마이너스 100분의 1. 이 마이너스 100분의 1을 아래식에다 대입을 하면 50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B여서 B는 60. 이렇게 수요함수가 Q는 마이너스 100분의 1P 플러스 6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두부 가격이 3,000원일 때 P에다 3,000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00분의 1 플러스 60이 수요량이라고 했으니까 약분하고 그럼 마이너스 30 더하기 60이어서 두부 가격이 1,000원일 때 3,000원일 때 문제에서는 1,000원일 때와 2,000원일 때가 주어져 있죠. 3,000원일 때의 수요량은 30으로 더 줄어준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00원일 때 40개 팔렸고 3,000원일 때 30개 팔리는 거죠. 이제 스스로 하기 문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수요함수가 이거 왜 D인지 얘기하고 넘어갈걸. 이 D는 그렇죠. 눈치챘겠지만 수요, 즉 demand에서 따온 거예요.
이 수요 함수가 마이너스 50분의 1 P 플러스 70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음료수 가격이 2,000원일 때와 2,500원일 때의 수요량은 어떻게 다른지를 계산해 보라는 단순 계산 문제이죠. 2,000원대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50분의 1 곱하기 2,000 그러면 마이너스 40인데 여기에 더하기 70 해서 가격이 2,000원일 때 수요량은 30이고 가격이 2,500원일 때에는 마이너스 50 곱하기 2,500원 계산하면 이때의 수요량은 20으로 줄어든다. 수요량이 10개 감소한다.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쉽죠? 1차식이라서. 반면 공급량은 가격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제 현상은 더 복잡하겠지만 1차식으로 단순화한다면 그 1차식의 직선의 기울기는 수요 곡선과 다르게 양수의 값을 띈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공급 함수는 D로 표현했다면 그 수요 함수는 D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공급 함수는 그래요. supply에서 S를 따와서 S로 표현할게요. 이 S는 1차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는 1차식인데요. 수요 함수에서 너무 다뤄봤던 내용하고 똑같게 다만 단어를 공급 함수로 바꿨을 뿐이라서 그냥 쭉 따라 나가면서 읽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해야 될 변수가 함수식을 찾는다고 했을 때 1차항의 개수와 이 상수항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의 정보는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형광펜의 가격이 400원일 때 하고 800원일 때의 이 두 가지 상황을 이용해서 A를 구해보면 A는 2분의 1, B는 200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낸 식이 있다면 이 특정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스스로 하기 문제 3, 4, 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거라고 예상을 해요. 1차식이니까. 따라서 선생님은 3번, 4번 정답만 부르고 10번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네. 수술하기 문제 3번의 답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함수를 여러분들 1차식으로 잘 쓰셨죠? 그러므로 선생님 A 값만 부를게요. A는 10분의 1, B는 2000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의 가격이 5만원일 때 공급량은 7000개입니다. 수술하기 4번 넘어갈게요. 3,000원일 때의 공급량은 계산해보면 270개, 2,500원일 때의 공급량은 계산하면 230개여서 가격이 줄어들면 공급이 따라서 같이 하락하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냐? 네, 40팩 감소한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번 갈게요. 10번은 문제를 같이 읽어보죠. 기업에서 생산하는 TV 한 대의 가격이 120만원이고 이때의 공급함수가 다음처럼 주어졌을 때 TV의 가격을 108만원으로 인하한다면
공급량은 얼마나 감소하는지 구하시오. 앞에서 풀었던 스스로하기 문제에서 그 재화가 떡에서 TV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쵸? 한번 풀어볼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120만 원일 때부터 하겠습니다. 120만 원을 대입을 하면은 60 더하기 40이라서 120만 원일 때의 판매 개수는 100대가 되죠. 한편 108만 원일 때에는 2분의 108을 계산하면 54죠. 54에다가 40을 더하게 되면 94개이므로 얼마나 감소했어요? 예, 6개 정도가 6개가 덜 팔린다라는 걸, 덜 생산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공급함수니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6개 덜 생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이제 단원을 바꿔서 선생님이 좀 단원을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함수, 공급함수와 관련된 내용만 뒷단원에서 갖고 와서 먼저 배울게요.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의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선생님이 쭉 들여다보면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선생님이 이과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과학에서 열평형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평형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차가운 물에 뜨거운 금속 용기를 넣으면 열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달이 돼서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은 반대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이 수조 안에 들어있는 금속 용기와 수조의 물이 동등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조정된다. 그리고 이 온도가 동등한 상황에 이르면 평형 상태로 유지된다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 장면이 마치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이제는 하나의 좌표 평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한꺼번에 그려지고 있네요. 즉 공급함수하고 수요함수를 한꺼번에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이 만약에 P1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상황으로 보이냐면 사람들은 Q1만큼만 찾는데 공장에서는 Q2개를 생산해내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경제학적 용어로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보다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표현은 재고가 남는다라는 거지. 재고가 남으면 가게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가도록, 즉 재고가 남아도는 재고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요.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낮춘단 말이에요.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재고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선까지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Q1이라는 가격으로 변화합니다. 마치 온도가 높았던 그 금속 용기의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같이 선생님 느껴지거든요. 한편 이 가격이 Q2에 맞춰져 있다고 합시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장에서는 Q1만큼만 생산하는데 사람들은 Q2만큼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죠. 즉 시중에 있는 물건보다 사람들이 찾는 물건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거지. 마치 허니버터칩, 여러분 그때 허니버터칩 유행할 때 몇 살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유행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사실은 공급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편의점에는 그런 안내 문구도 붙었어요.
허니버터칩 1인 1개 이내로만 판매함.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허니버터칩 품절. 이렇게 아예 그냥 헛걸음하는 사람 없게끔 가게 문에 붙여놓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물건이 동인한다는 거지. 그럼 판매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내가 만든 만큼 물건이 다 팔린다면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판매량을 늘립니다. 판매량을 늘려가지고 아니야. 가격을 늘립니다. 가격을 늘려도 사람들은 사갈 거니까. 그치? 그래서 계속 다 팔릴 때까지, 즉, 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하는 건데, 마치 수조에 있는 물이 뜨거운 금속 용기를 받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느낌적으로 찾는 것 같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럼 가격은 얼마일까 하면은 여기 교차점에다 점을 딱 찍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초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르는 오르락내리락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여기에 이르른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로 이 함께하기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화장지 가격이 800원일 때의 초과 수요일까 공급일까?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되겠다. 800원이면 그러네요. 공급량이 더 많네. 사람들은 400개를 찾는데 공급은 1900개나 공급되고 있어. 그럼 시중에 팔리지 않는 물건, 초과 공급량, 팔리지 않는 물건 1500개가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반면 화장지 가격이 400원이라면 너무 싸다. 400원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찾죠. 1200개라도 팔릴 것 같은 상황이야. 근데 공장에서는 겨우 700개밖에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 500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프 없이 수술하기 문제 3번에서 식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전기 자동차 가격이 1,900만 원일 때 단위가 만 원이네요. 거기에 맞춰서 써져 있는 식이라고 가정하고 맞네. P만 원에 대한 식이니까 공급량과 수요량을 구해볼게요. 먼저 수요량 demand는 1,900을 빼가지고 1,100개 supply는 1,900을 대입해서 900개. 그러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네요.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다. 한편 가격을 올려. 전기 자동차 가격이 2,200만 원이야. 2,200만 원이면 D 여기다가 대입해서 800개 정도 팔리겠군. 이때의 공급량은 2,200이라고 했을 때 1000을 빼서 1200개겠군. 초과 공급량 400개가 발생하겠네. 이런 걸 식만 가지고도 사실 구할 수가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래서 최종 가격은 어디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의 교점으로 가격과 그리고 그때의 판매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안정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의 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알았을 때 이 교점 어떻게 찾죠? 맞잖아요. 그쵸? 그렇게 찾잖아요. 맞아. 연립방정식으로 찾죠. 만약에 두 개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교점을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보면은 연립하는데 연립 방법이 굉장히 쉬운 게 YY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130 빼기 2x는 10 플러스 x다 라고 놓고 이항에서 3x는 120이다. x는 40. 균형 가격은 40만 원일 거고 그때 얼마나 팔리니?
여기에다 대입해도 여기에다 대입해도 어차피 같은 Y 값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게 그때의 가격이 40만 원이니까 어디에 대입하든 상관없어요. 균형량을 즉 수요량이자 곧 공급량인 그 가격을 그 값을 구할 때에는 두식 중에 아무 데나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50만 대. 똑같은데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소재를 바꿔가지고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점을 찾는 거죠. P는 300 플러스 2P. 5P는 빼면 4,000. 그래서 P는 800원. 그래서 균형 가격은 8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800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그럼 1600 더하기 300. 190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가격인데 만약에 가격이 바뀐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격이 바뀌게 될까? 일기 자료를 잠깐만 읽어볼게요.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면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하해서 소비를 장려하고자 한대. 한편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율을 인상해서 소비를 억제하려고 한대요. 실제로 얼마 전 2020년이죠.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됐을 때 기억나세요?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그렇게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소득 증가 효과를 부여하게 되면 농산물, 식자재 등의 소비가 늘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처럼 세금 그리고 소득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고 즉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이동시키고 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점의 자리를 이동시켜서 새로운 균형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이 곡선이 변화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곡선을 변동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올라가는 거야. 한 사람당 벌어들이는 월급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 심리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건을 좀 더 쉽게 사요. 즉 많이 산다는 거지. 예를 들어 예전에는 비싸서 하나만 사 먹었을 아이스크림을 2개, 3개까지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소득과 연관이 있고요. 또는 그 지역에 10명밖에 안 살았는데 1000명의 사람들이 이사 왔네? 그럼 그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수는 보나마나 엄청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 수 자체가 변하는 것 또한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요. 한편 이런 것도 있대. 연관제 가격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대요. 공부 좀 해야겠다. 연관제라는 말이 도통 익숙하지가 않네요. 연관제는 크게 대체제와 보완제로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제는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대체제라 그래요. 우리 옛 속담 중에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소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돼지고기라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대체제고요.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천연가스, 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쌀과 옥수수,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고요. 이 대체제가 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냐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 그 농사가 망해가지고 잘 안 돼서 밀가루가 시중에 부족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귀하니까 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만 하겠지.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사람들은 밀가루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체제인 대체제인 쌀이나 옥수수를 찾게 된다라는 거지. 이때
밀가루와 옥수수 또는 쌀이 대체재 관계에 있는데 대체재인 밀가루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옥수수의 수요가 늘어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완제도 이처럼 수요에 영향을 주는데요. 보완제란 뭐냐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빵과 치즈, 빵과 버터는 보완제예요. 자동차 혼자 돌아갈 수 없죠. 석유를 넣어야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석유, 실과 바늘 이런 게 보완제 관계인데 예를 들어 실이 엄청 가격이 올랐어. 바늘 사람들이 찾을까? 아니, 실이 비싸니까 실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는 것만큼 같이 사용되는 바늘 또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대체재와 보완제의 가격은 이처럼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대체재하고 보완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단어도 찾게 됐어요. 재화에는 재화를 정상재하고 열등재로 구분할 수가 있대요. 정상재가 있는 반면 열등재라는 것도 있다는 거지. 정상재가 뭐냐?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같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 사 먹던 거 2개 사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양상이지. Y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정상재의 예래요. 반면 열등재는 뭐냐면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덜 찾게 되는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러지 않고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열등재라고 합니다. 이 열등재의 예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버스.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자가용을 끌던 것을 횟수를 줄이고 버스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처럼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더 많이 찾게 되는 이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하는데 짜파게티를 활용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만화가 있어서 쌤이 소개하고자 해요. 짜파게티는 열등재일까? 정상재일까? 즉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찾게 되는 물건일까?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수록 더 찾게 되는 물건일까? 후자죠. 소득이 줄수록 더 많이 찾게 되는 소득하고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다시 말하지만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 소득이에요. 소득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재화죠. 왜냐? 돈이 없으면 짜장면 못 시켜 먹고 짜파게티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짜파게티 또한 열등제의 예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주도 그렇대요. 소득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이 더 찾게 되는 아픈 물건이라는 거죠. 연탄도 그렇죠. 네. 이처럼 연관제, 크게 대체제와 보완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연관제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가 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프로즌 요구르트 가격이 하락하면 프로즌 요구르트 아시죠? 네. 얼려 먹는 요거트 가격이 하락하면 얘와 맛이 비슷한 아이스크림을 덜 사 먹게 될 것이다. 왜? 프로즌 요구르트가 싸니까 프로즌 요구르트를 더 많이 사 먹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얘를 대체해 왔던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줄어들고요. 그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것들은 예시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핫도그와 햄버거. 그렇군. 스웨터와 셔츠, 영화 관람권, 영화 티켓과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은 대체재의 예시다. 이게 선생님이 외국 책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시가 약간 미국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핫퍼지. 아이스크림에 얹어 먹는 첨가물이래.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자. 그래서 그러면 핫퍼지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동시에 아이스크림도 더 사 먹게 된대. 왜?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는 게 핫퍼지니까 핫퍼지하고 아이스크림은 보완제잖아요. 이런 보완제의 관계를 가지는 것들은 자동차와 휘발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땅콩버터와 잼 등이 보완제래요. 땅콩버터만 바르지 않고 잼도 같이 발라 먹거든.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예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약간 미국책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한편 수요 곡선을 변동시키는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단순히 사람들의 취향이 변했기 때문인 것도 있대요. 아직도 이렇게 유행인가요? 탕후루? 탕후루가 한때 붐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붐이었냐면 노탕후루 존까지 지정할 정도로 왜 사람들이 하도 바닥에다가 설탕물을 흘려대가지고 이때 탕후루에 대한 관심도와 유행 때문에 이게 수요 곡선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취향도 취향이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른 건 아니지만 내일부터 올라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런 식으로 기대, 예상 또한 그 물건의 수요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부터 소득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 현재부터 돈을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상 또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소비자의 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 또한 수요량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풀어볼게요. 간단한 퀴즈. 다음 중 어느 것의 변화가 햄버거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을까요? 1번 핫도그의 가격, 2번 햄버거의 가격. 핫도그와 햄버거가 대체제의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핫도그의 가격이 오르면 햄버거를 더 많이 찾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편 햄버거 빵의 가격, 소비자 소득. 다음 중 어느 것이 피자의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까? 앞에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조금 더 보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이 그래프를 좀 볼까요? 원래 수요 곡선이 요건데 밑에가 사람들이 찾는 양이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가격이 지금 일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격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덜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많이 옮겨가나 봐. 그치? 한편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더 찾게 된다라는 거죠. 수요가 늘어난 거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소득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더 많이 팔렸다거나 여러 가지. 네.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답이 나왔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피자의 대체제인 햄버거 가격의 상승. 그렇구나. 햄버거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피자를 더 많이 찾게 되죠. 피자의 보완제인 같이 먹어야 되는 루트비어 가격의 상승. 루트비어라는 음료수가 있는데 이게 피자랑 같이 먹었을 때 그렇게 맛이 찰떡궁합이래요. 근데 얘가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덜 찾죠? 덜 찾으면 같이 먹어야 되는 피자도 덜 찾게 되겠죠. 얘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되는 상황이에요. C, 이거 선생님이 처음에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귀환으로 봤기 때문에 귀향이에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주로 피자를 사 먹는 주요 고객이 대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이 대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수요가 줄어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D,
피자 가격의 하락. 피자 가격의 하락.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죠. 네, 그럼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6번. 열등제라는 말을 잘 이해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등제라면 아까 열등제라고를 선생님이 소개했는데 얘는 소득하고 반비례 관계에 이르는 게 열등제라고 했어요. 만약에 파스타가 열등제였다면 열등제 맞나? 아무튼 열등제라면 파스타의 수요 곡선은 소득하고 관련이 있죠. 소득이 상승하면 더 많이 찾게 되는 게 정상제인데,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열등제라면, 그렇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덜 팔려야 되니까. 네, 설명하면서 답을 다 얘기해버렸네요. 한번 맞춰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약간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를 꼭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 수요 곡선이 왜 선생님 수요 곡선이 당연히 가격하고 상관이 있죠. 왜 햄버거의 가격이 햄버거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까? 한편 밑에 문제도 마침 이상한 게 있었어. 피자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사 먹을 텐데 왜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라는 문제에 답이 되지 못하는 걸까? 네. 가격에 따른 영향은 수요 곡선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덜 찾고 가격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로 움직이는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린이 만화에서 수요 법칙이라는 단어가 소개됐는데 수요 법칙을 따르는 거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답스러워 보이지만 선생님이 고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피자의 수요 곡선은 피자 가격 자체로 이동되지 않아요. 수요 곡선을 따라갈 뿐. 마찬가지로 햄버거의 수요 곡선도 햄버거의 가격, 햄버거 자체의 가격만으로는 이동하지 않아요. 가격에 따른 영향만 볼 수 있을 뿐 수요가 달라진다라는 걸 이 수요 곡선 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뿐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수요 곡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처럼 수요 곡선이 바뀌잖아요. 그럼 같이 따라서 바뀌는 건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에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또한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교점으로 형성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수요량이 가격은 일정한데 수요량이 증가했어. 가격이 바뀐 게 아닌데도 수요가 증가했어. 왜?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야.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서여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사 와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관심도가 올라가서 일 수도 있죠. 아무튼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은 일정한데 그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교점은 여기에서 형성이 되죠. 기존의 수요 곡선에서 형성됐던 거에 위쪽에 형성되는 거지. 그래요. 가격 또한 따라서 오르고요. 균형 거래량 또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한편 수요가 줄었어. 가격을 높인 것도 아닌데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줄었어. 그러면 교점이 처음에 형성됐던 것보다 아래쪽에 형성이 되므로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기존 가격대로 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덜 찾으니까 재고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공급자는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따라서 같이 떨어지는구나.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은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이 수요 곡선의 변화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읽기 자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경제교과서에서 발췌한 건데요. 이때 퀴즈가 있어서 잘 읽어야 돼. 한국인의 식습관이 변했다. 그래서 쌀이 남아돈다. 라는 내용인데요. 밥 대신 빵하고 고기로 식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무려 21% 정도나 감소했대요. 1984년,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이때의 결과랑 비교해보면 1984년도에 그 쌀 소비량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가 줄다 보니까 재고가 이거 너무 많다. 206만 톤이나 발생했대요. 1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공급량이 그대로라면 자료 1에서 보여주는 쌀 소비량 감소는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보자. 이때 가격은 앞에서 얘기한 자유시장의 원칙,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그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해보고 얘기해봅시다. 재고가 발생하면 가격은 그렇죠. 쌀 가격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 2번으로 넘어갈게요. 과일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더위가 일찍 시작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로 일찍 시작하게 되면서 수박 가격이 19%, 지난달보다는 19%, 작년보다는 17% 상승했대. 참외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대. 이렇게 상승한 것은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 과일에 대한 선호도, 날이 더우면 과일을 많이 찾잖아요.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과일 가격이 상승한 요인을 수요 공급 곡선을 활용해서 설명해 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농부에 대한, 즉 과일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없죠. 다만 과일을 찾는 소비자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네요. 즉 수요 곡선이 변했다라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죠? 네, 수요가 늘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다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읽기자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줄이려고 하잖아요. 사실 담배 소비가 세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세금은 거기 담배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사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야.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사서 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고맙게도. 그랬을 때 정책 당국이 흡연량을 줄이고자 하는 그 노력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광고를 통해서 공익 광고 하시잖아요. 그쵸? 또 담배값에 경고목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정해서 굉장히 끔찍한 사진들로 담배 포장지가 예전엔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요즘에 담배 포장지가 굉장히 흉측하죠. 그렇게 해서 캠페인 효과를 통해서 담배 수요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나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시도는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거예요. 즉, 담배 가격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담배 그 가격이 세금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가 부담하게끔 만들어서 가격이 비싸면 담배를 덜 사피겠지라는 기대로 그 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의 정부 당국의 노력은 그래프를 활용해서 찾아보자면 이처럼 다른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캠페인을 통해서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거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단순히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한편 담배 가격을 올림으로써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그치. 수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즉 수요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처럼 다르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까? 담배 가격을 올리면 정말로 흡연량이 줄어들까? 조사를 했대요. 연구 결과 담배 가격이 10% 증가하니까 담배 수요량이 실제로 4% 줄어들었대. 특히 돈이 없는 10대 소비자들의 반응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대. 담배 가격을 10% 올렸을 때 담배 소비가 12%나 줄어드는 걸로 봤대. 이에 대해서 이거는 그 일시적인 현상이지 아닐걸?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담배하고 대마초가 미국의 책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담배와 대마초가 대체제이기 때문에 담배의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대마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이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과연 그럴까? 이 또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10대들이 바로 다 대마초를 들어서지 않는데요. 10대들 중에서도 대마초에 손을 대는 10대는 먼저 담배를 피워본 10대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즉, 담배는 대마초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역할을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라서 이 같은 우려는 접어둬도 된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가격을 올려서 담배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이 정부 당국의 이 움직임이 맞는 거다라고 결론이 내리는 글이었어요. 자, 수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소득이 있다 그랬죠? 쭉 읽을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잘 읽을 테니까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좀 더 많이 사 먹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훗날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느냐? 결과로 나타나느냐?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 또한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반면 소득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이때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의 설명에는 밑바탕에 정상제를 가정하고 설명을 한 거죠. 아시겠지만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거꾸로 판매가 줄어들고 즉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상제만 생각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수요 곡선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는구나. 왜? 가격은 교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공급 곡선이 변하는 것도 가격을 변하게 하는 이유겠네? 맞습니다. 그럼 공급 곡선은 언제 변하게 될까? 수요 곡선은 소득 같은 요인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공급은 어떻게 될까? 공급 곡선은 좀 더 많이 생산하느냐, 같은 가격에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적게 생산하게 되느냐 같은 거라서 재료값에 영향을 받고요. 또한 기술력에도 영향을 받고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상품이 블루오션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수가 확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탕후루 가게만 해도 그래. 옛날에는 동네에 하나 있던 게 2개 있잖아요. 이렇게 판매자 수가 늘면 시중에 공급되는 양 자연스럽게 늘게 되겠죠.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공급 곡선이 바뀌는데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공급 곡선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공급 곡선은 이 비례관계에 있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관계에 있는 우상향 곡선이 공급 곡선인데 공급량이 가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줄었어. 재료값이 올라갔던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양만큼 생산할 수 없었던 거였겠지.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공장 중 일부가 망해서
철수했겠지. 이런 식의 요인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공급이 줄어들면요. 아까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는 늘어나면 가격도 올라갔는데 공급 곡선은 반대예요. 줄어들면요. 네, 보이세요? 교점의 위치가 올라가요. 그쵸? 여기 있던 게 올라가요. 그래서 공급이 줄면 물건이 희귀해지잖아.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이 늘면 물건이 흔해지니까 오히려 가격은 위에보다 아래에 맺히게 되죠. 예, 가격이 낮아진다.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죠. 주로 중동 국가에서만 생산되는 에너지인데요. 셰일가스는 그 예로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 등이 단단하게 굳어진 퇴적암 지층에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고, 옛날에는 채굴하는 데 비용이 일반 가스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에너지로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서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 비용이 낮아져서 더 많은 양이 생산할 수 있게 됐대.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서 물건이 흔해졌다는 거야. 유가가 폭락했대.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폭락한 거야. 너무 흔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중동 국가들 있죠? 두바이를 비롯한 이 천연가스의 주된 산유국들이 산유국들이 그 석유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고, 이제 적당히만 생산하자, 많이 생산해봤자 비싸게 팔리지 않으니까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산량을 적당히 하자,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그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맞췄다고 해요. 또한 중동은 좀 전쟁이 잦은 나라죠. 그래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또한 그 생산량을 줄이는 데 한 1조에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이해가 되죠? 공급 곡선 관련해서.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들은 문과생들이라서 아실 것 같은데 세계사를 배우니까, 아니면 관심이 많으니까 선생님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프랑스 대혁명 단두대에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목을 벤, 크게 일조한 혁명가죠. 근데 이 혁명가 또한 알고 계세요? 그 자신이 목을 자른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잘랐던 그 장소에서 자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라는 거. 이 사람은 권력을 잡자마자 피해 숙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처단하고 처형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펼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받는 그 혁명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권력을 잡았음에도 민심을 얻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로 그 경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예신데요. 이 프랑스 공포 정치를 펼쳤던 혁명가 로베스피에르는 시민혁명 직후 어수선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유 가격을 절반으로 내리려고 했대. 그래서 이것들 자기 같은 방식이었던 것 같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지키지 않으면 단두대로 보낸다는 엄포를 놓았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순순히 우유 가격을 낮췄을까요? 아니면 유지시켰을까요? 그 둘 다 아니었다는 거죠. 우유를 팔아봤자 절반으로 팔면 손해를 볼 게 뻔하자 아예 우유를 생산하는 그 소들을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그 소를 잡아서 고기로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왜? 우유를 생산하는 것보다 고기로 팔았을 때 소득이 더 이득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유 생산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알겠지만 공급 함수를 우리가 잘 알듯이 공급 함수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량이 줄어들면 물건의 가격은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의도와는 반대로 우유를 사려면 암시장까지 갔어야만 했고 거기서 팔리는 우유의 가격은 엄청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이런 예상과 다른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로베스피에르가 경제를 좀 더 공부했으면 정치를 훌륭하게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경제학적 지식은 되게 낮았던 것 같아. 비슷하게 또 한 번의 실수를 더 하는데요.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게 젖소가 먹는 건초값이 비싸서 그런가? 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건초를 파는 사람들한테 건초값을 내리라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엄포를 놨던 거죠. 그러자 건초 생산이 마찬가지 이유로 감소하고 건초값이 오히려 폭등했대요. 계속 악순환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유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이 정책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 가격 10배까지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 함수에 대해서만 잘 알았더라도 가격 형성 원리에 대해서만 잘 알았더라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공급 함수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세금인데요. 물건에 매기는 세금은 간접세라서 물론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그 부담감이 소비자가 바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담감이 판매하는 사람한테로 먼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면 생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 효과를 얻는데요. 즉, 물건을 판매하고 그 중에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물건에 세금이 붙어버리니까요. 생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과 같이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없고 그 가격으로는 좀 더 똑같은 양을 생산할 수 없고 좀 더 적은 양을 생산하게 되므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네, 가격이 올라가 있고 여기보다 올라가 있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누가 내? 소비자가 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 또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건데요. 얘를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공급 함수도 이처럼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균형 가격을 교점을 구하는 방식으로 풀면 1,000원인데요. 만약에 정부가 1리터당 100원의 세금을 생산자한테 부과시킨다고 하면 이 생산자는 잘 보세요. 식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까요? 이 공급함수 식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가격을 소비자로부터 피원을 받으면 뭐해? 그 중에 1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 빼기 100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급함수는 이런 식으로 EP-200 처음에 공급함수가 2P였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00이라고 하면 우리 배우셨죠? 1차 곡선에서 이 상수항이 변하는 거는 Y축 방향의 변화와 같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상해요. 너 이럴 것 같아서 잠깐 멈칫했어요. 마이너스 200이면은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위로 떨어지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곡선이? 이상하네요. 우리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 200 하면 Y축 방향으로 200만큼, Y축 반대 방향으로 200만큼 이렇게 내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올라가죠?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경제 교과서만큼은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 했을 때 X를 밑에다가 썼는데 반대죠? Q는 AP 더하기 B 했을 때 이 P를 Y축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거든요. 살짝 이 그래프를 돌려서 본다고 하면은 얘를 X축 방향에 놓고 본다면 이건 지금 그래프가 내려가는 걸로 보일 거예요. 네, 잠깐 당황했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네, 가격이 교점을 이렇게 바꿔놓고 찾아보면 가격이 OP 5,200 오로 나눠볼까요? 오로 나누면 1,040원이죠? 그래요. 가격이 1,000원에서 1,04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금은 100원 붙었지만 그 중에 4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부담하는 건 60원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시켜도 어차피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라는 이게 소비자 전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식을 좀 변화시키는 요 기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익혔다면 이 수술하기 문제 3번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하죠. 정부가 한 개당 3만 원의 세금을 생산자한테 부담한대요. 생산자에게. 자, 이렇게 생산자는 이제 공급 함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P1을 받아봤자 그 중에 3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므로 P 빼기 3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격은 뭐지? 이거 원래 가격도 구해야 되겠네. 바뀌기 전에 70 더하기 P는 160 마이너스 2P 3P는 70을 빼면 90 P는 30 원래 그 균형 가격은 3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즉 67 더하기 P 이렇게 수요 곡선이 바뀌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계산해야 되겠다. 67 더하기 P는 160 마이너스 2P 3P는 160 빼기 67 93 P는 31 가격이 10,000원이 올랐네. 10,000원. 그래서 3만 원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담했지만 사실 그 중에 10,000원은 소비자가 30만 원 냈던 거를 10,000원 더 비싸게 내야 되니까 나머지 2만 원만 생산자가 부담하는 격이 되겠네요. 네. 이번엔 소비세를 인하하는 세금을 더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세는 물건에 붙는 거라서 공급 함수를 건드립니다. 수요 함수가 아니라 그럴 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풀고 계시죠? 네. 공급함수가 바뀌기 전에 균형 가격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셨으면 2천만 원이고요. 자동차잖아, 그치? 그때 균형 거래량은 요 2천만 원을 대입해서 300대예요. 그러나 소비세율을 인하하면 수요 곡선은 일정하겠으나 이 공급 곡선이 바뀌죠? 소비세율을 인하하니까 아까 그 부담이 커지면 이 가격에서 그만큼을 뺐어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세율을 낮췄으니 이게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들어서 떨어지는 이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이 플러스 얼마였길래 시기에 이렇게 바뀐 걸까? 그렇죠. 300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아예 그냥 바뀌었을 때 식을 줘버리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계산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연립을 또 다시 해보면 이때 가격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산 잘 하셨으면 1,800만 원이고요. 1,800만 원에서 균형 거래량도 더 늘어나서 300대에서 400대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최근도 아니죠. 지난번 중간고사 때 시험 감독을 하는데 경제 과목에 시험을 감독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 선생님도 명색이 경제수학을 좀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라 선생님 딴에는 경제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경제수학에서만 다루는 그 내용만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경제수학에서 배운 내용만큼은 풀어서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의미로 앞으로 선생님이 경제 그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 이런 데서 문제를 한두 개씩 갖고 와서 같이 풀어볼까 해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이 수업을 마치면서 다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큼은 좀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경제 문제 중에서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3점이고요. 3분 드릴게요.
선생님이 중간에 재채기 해서 미안해요. 아이고. 문제가 좀 길죠. 경제 문제집은 전반적으로 다 길더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다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X, Y, Z, J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고 Y와 Z는 서로 관계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풀어봅시다. XJ에 함유된 화합물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걸로 밝혀져서 XJ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XJ에 대한 수요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수요가 늘어서 한편 XJ 원료인 YJ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가 돼서 YJ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YJ의 가격이 상승한 배경을 좀 예상을 해보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가 되니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그 YJ의 개수가 줄었나 보죠. 그러니까 물건이 귀해지니까 YJ의 가격이 상승했대. 문제는 이 YJ가 XJ의 원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이 XJ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YJ의 가격이 올라가면 XJ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만약에 판매한다면 많이 생산할 수 없을 거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격이 늘어났으니까 그 같은 가격으로 생산한다고 하면 생산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거는 XJ의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나타내겠죠. XJ의 보완제인 Z의 생산이 이상 기온에 따른 한파로 크게 감소하여 ZJ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ZJ의 가격이 상승했어. 근데 얘가 보완제래. ZJ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Z를 많이 찾아? 아니죠. 덜 찾게 되죠. 그러면서 같이 덜 찾게 되는 게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기 때문에 XJ의 그 수요가 감소하는, 즉 왼쪽으로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지 한번 볼게요. 보기가 가는 XJ의 수요 감소의 요인이다. 틀렸죠? 공급의 원인, 수요 증가의 요인인 거죠. XJ의 공급 감소의 요인이죠. 마찬가지로. 네,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요. 다만 발생할 경우 XJ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지금 판매 수입까지 얘기되고 있네. 그래프를 띄워놓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다루지 않았는데 조만간 다루게 될 거거든요. 판매 수입은 뭐예요? 하나당 팔았을 때 가격 곱하기 판매 개수.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얻게 되는 총 수익을 순수익 말고 그냥 당장 물건 팔아서 바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수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라서 만약에 요만큼 판매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에서 이만큼 판매된다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수요 함수가 수요 곡선이 160-2p로 주어졌을 때 판매 수입은 뭐예요? 하나당 P1을 받고 팔았는데 160-2p 개에 팔렸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160p잖아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란 말이에요. 2차 함수를 나타내는 게 판매 수입인데 다가 발생할 경우 다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그 X의 수요가 줄었다는 거죠.
수요 곡선이 여기다 그려놨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락하면 가격하고 균형량이 모두 줄어들어요. 그쵸? 가격하고 거래 균형량이 모두 줄어들어서 판매 수입이 맞습니다. 감소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나 1, 2, 3번 다 틀렸고요. 4번 볼게요.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XJ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맞죠? 공급이 줄어. 뭐야, 수요가 느는 거랑 공급이 주는 거랑 둘 다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맞잖아요. 공급이 줄면 물건이 귀해져서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둘 다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서 4번은 맞는 말이에요. 한편 나와 다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즉 공급은 주는데 따라서 수요도 감소하는 경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럴까? 네. 그 균형 거래량이 지금 가격이 아니라 균형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봅시다. 공급이 줄어. 수요가 줄어. 미안해요. 수요가 줄어. 균형 거래량 줄어들죠? 동시에 수요도 줄어. 수요가 줄어들면 균형 거래량 감소하죠? 아무튼 간에 균형 거래량은 감소해요. 그러므로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옳은 말을 한 거는 4번만 해당된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해설을 보다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어. 3번. 우리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판매 수입이 이차함수로 나타난다는 걸 알죠? 이차함수로 나타나는데 이 이차함수가 함수의 값이 느냐 주냐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데 3번에 대한 설명을 읽어봤을 때 만약에 수요만 감소할 경우 XJ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아주 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수요만 감소할 경우 3번 다시 읽어보면 다만 발생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이상 기온에 따른 한파로 XJ의 가격이 상승해서 ZJ의 가격이 상승해서 그 보완제인 XJ의 가격도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에 의해서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름으로써 따라서 수요가 같이 감소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만 감소할 경우 그렇구나. 가격은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할 경우 선생님이 착각했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가격과 동시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게 과연 위로 올라간다라는 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느냐? 난 그걸 따지려고 했는데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로 파악을 했구나. 이 수요 곡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로. 네, 미안해요. 그러면 그래서 판매량이 감소한다고 했을 때 이게 판매 수익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거든. 이걸 따라서 그 수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만약에 처음에 판매량이 여기였다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거든.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이 판매 수익을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물론 처음에 자리가 여기라면 판매량이 줄면 판매 수익도 같이 줄겠지만, 그래서 이걸 따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수요만 감소할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똑같은데 수요가 감소하면 덜 팔리면 당연히 판매 수익은 감소하지. 그렇지. 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또 마지막으로 읽기 자료 한번 좀 읽어볼게요. 태풍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어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대. 이거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현상인데, 물건을 찾는 사람은 많고 근데 공급은 주니까 물건이 희귀해져서 가격이 엄청 폭등하게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실제로 텍사스 주에는 태풍 하비가 들이쳐서 그 이재민들에게 생수를 엄청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판매자들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텍사스 정부가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한테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대. 실제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정부에서는 검찰 측은 이걸 법적으로 처분하겠다라고 통보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높은 가격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힘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대서 일부러 강제적으로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마이클 셀링거 교수는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는 법칙은 경쟁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본인이 봤던 개구쟁이 데니스의 만화의 일화를 소개한대. 데니스가 아버지한테 밀물 썰물이 왜 생기는지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달 때문이지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에 대해서 개구쟁이 데니스는 밀물 썰물은 바다에 사는 고래 때문이에요 아버지 라고 하면서 반론했다는 거죠. 고래가 꼬리를 한쪽으로 흔들면 밀물이고 반대로 흔들면 썰물이 생긴다는데 라고 반문했다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믿는 거 아니지? 라고 데니스가 묻자 데니스의 말은 믿지는 않지만 달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단 훨씬 말이 되지 않아요? 라고 따졌대요. 이 일화를 들으면서 설명하면서 교수는 재난을 당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도록 해서 시장을 작동하는 것이 마치 달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직관적이지는 않지. 굉장히 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경제 현상을 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정상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는 것에 반대를 하면서 만약에 수요 측면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하면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고, 맞네요.
안 그래도 생수가 부족한 판국에 가격을 강제로 낮추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 사게 될 거를 여러 개 사면서 공평하게 생수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특정한 사람이 무작위로 사재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골고루 사먹을 수도 있었던 그 생수를 한 사람이 지나치게 비축해 놓음으로써 일부의 사람들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공급 측면에서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필수품 가격이 급등하면 이것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지역으로부터 필수품을 더 가져오라는 신호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왜? 더 팔아야 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더 팔아야 되니까 이 생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부터 사들일 만한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 처음엔 겉보기에는 부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윤리적 관점에서 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밀물썰물이 달에 의한 그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사실 달에 의한 현상이 맞는 것처럼 그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이게 맞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지키는 게 맞다라는 경제학자들은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한다라는 점에서 선생님이 이 글이 인상적이어서 지금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그것도 동영상으로 수업을 본다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